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찬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말이죠, 이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 그중에서도 K방산의 미래를 알려줄 아주 특급 우와. 정보들을 갖고 왔거든요. 오, 정말요? 예. 그런 엄청난 소식이 뭐예요? 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할 한국형 전투기가 조만간 실전 배치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서 수많은 전투기를 운용해 왔었지만 한국형 독자 기술로 개발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알 것 같아요. KF-21 보람의 이야기죠? 역시 안방만이면 달라도 다르네요. 정답입니다. 네, 뭐 제가 모를 리가 있나요? 예.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실전 배치된다면 우리나라 공군력은 물론이고 K방산의 경쟁력도 한 단계 도약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KF-21에 집약된 첨단 항공과학기술과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 아니 벌써 저도 모르게 이 KF-21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신 겁니까? 아이고, 오늘 제가 한 발 늦었네요. 아이쿠.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최첨단 전투기 KF-21. 전투기는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극한의 머신, 익스트림 머신이라고 불립니다. KF-21은 대한민국 공군 전력을 미래형 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중심 전력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방력 수준을 한껏 높여줄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위사업청에서 KF-21의 체계 개발 계획 수립부터 시제 개발 시작 단계 그리고 시제기 출고 시제기 첫 비행까지를 담당했던 전 KF-21 사업단장 정광선입니다. 현재는 세종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아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니 KF-21의 그러니까 아버지시네요. 네. 대단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기술임원 이루입니다. 저는 KF-21 체계 개발 기간 동안 칩 엔지니어로서 개발을 이끌었으며 시제기 출고 이후 2021년 퇴직을 했습니다. 현재는 기술 임원으로서 후배들에게 항공기 설계 노하우를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KF-21의 산 증인들과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회가 올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지난 5월에는요, KF-21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습니다. KF-21 개발 사업의 최종 관문이라고도 불리고 있더라고요. 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게 정확히 단장님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시험 평가라는 것은 KF-21이 실전에 배치돼서 사용할 때 정말로 문제점이 없는지를 합동참모본부 주관 하에 소요군인 공군이 직접 검증하는 것을 시험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기본적인 비행 성능, 초음속 비행 성능, 고속하에서의 고기동 했을 때의 비행 안전성, 첨단 항공 전자장비의 성능, 무장 운영 능력, 야간 비행, 공중 급유 능력 등 많은 것들을 공군이 직접 검증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총 1,600여 회의 비행 시험과 13,000여 개의 그 시험 조건을 검증을 통해서 평가를 한 바가 있고요. 네. 9월경서부터는 실전 배치하게 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맞아요. 저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녹화 시작인데 빠질 것 같아요. 턱이 빠질 것 같아요. 너무 놀라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전무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생산에만 좀 집중하면 되는 단계인 건가요? 지금 현재 개발 시험 그리고 지금 양산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네네. 블락 1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실제 공대공 전투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블락 2, 저희들은 추가 무장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7월부터였는데
앞당겨서 지난 3월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2028년까지 종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산기가 지금 40대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뭔가 일정이 순조롭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실전 배치 일정이 좀 정해진 만큼 어디에 배치될지 그 지역 또 부대도 정해졌나요? 사실은 제가 이제 KF-21이 어디에 배치될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비밀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군사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네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KF-21이 장기 운영됐던 그 F4와 F5의 대체 전력으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했던 비행단에 배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북부기지와 중부기지 3곳 정도에 배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는 말씀해 주셔도 괜찮은 거죠? 무방한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고요. 걱정돼서. 그래서 이제 그들 기지가 현재 그 KF-21보다는 기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왜소하기 때문에 KF-21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경락고라든가 그다음에 정비시설, 훈련시설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 전서부터 이들 비행단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모델링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그러면 어쨌거나 전력 운용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공군의 그 전력이 전폭적인 세대 교체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의 공군의 전력 구조는 성능이 좀 상대적으로 저성능인 로우급 항공기의 숫자가 많고 네. 미디움 하이급으로 올라갈수록 고성능 항공기는 적은 그런 어떤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KF-21이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미디움급 전력의 숫자가 많아지는 항아리형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군이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그것을 수행할 때 네. 아주 융통성 있는 그러한 운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장기 운영됐던 F4와 F5의 임무를 이제 KF-21이 전담하게 될 텐데 그 F4와 F5의 성능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임무를 인수받고도 더 많은 임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능적으로도 전력 상승의 효과를 보지만 수적으로도 전력 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두 분 나오신다고 해서 KF-21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네. 이제 KF-21의 시제기가 총 6기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 6기 모두 이제 보니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겉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칠한 그런 도장도 좀 다르고 조종사가 한 명이 타는 게 있고 또 2명이 타는 게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던데 이제 실제 공군에 인도되는 KF-21은 또 어떤 모습으로 결정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이거 기밀 아닙니까? 얘기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6대를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비행 시제 6대 그리고 구조 시제 2대에서 총 8대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행 시제기 같은 경우는 조종사 1명이 타는 단자가 4대, 단자, 그리고 예. 복자가 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각적으로 조금 다른데요. 도장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포기를 구분하는 목적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양산기에 어떤 색깔이 가장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비행시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에 맞는 센서류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임무 장비, 특수 이제 비행시험 장비를 장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서 같은 경우는 한 호기마다 한 1000개 정도가 달려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조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고도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노즈붐 그리고 하나는 조정 불능 상태에서 회복하기 위한 회복 낙하산 뭐 이런 것도 달려 있는데 임무마다 다르게 배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하구나. 예. KF-21 한국형 전투기라고 불리지만 사실 한 기업의 힘만으로 완성된 전투기는 아닙니다. 기체, 레이더, 항공 전자 장비는 물론이고요. 수많은 부품 하나하나까지 국내 기업들의 기술이 모여서 완성된 결과물인데요. 그중에서도 탄탄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방산 중소기업들의 역할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로 각광을 받고 있는 KF-21.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아주 든든한 전력이죠.
KF-21이 이 대단한 전력으로 꼽히는 이유는요, 단순히 빠른 속도나 든든한 무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레이더를 비롯해서 수많은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게끔 만드는 숨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KF-21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핵심 부품이 뭔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면 전투기 국산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KF-21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특히 2차 동력 계통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동력 전달축, 영어로는 이제 PTO 샤프트, 테이크오프, 파워 테이크오프 샤프트라고 하는 거를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국내 업체는 뭐 최초, 아시아에서도 뭐 최초로 지금 우리가 제품을 국산화해서 양산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력 전달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친구들인 거죠? 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아담하다고 해야 되나? 예,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가벼워야 되고 가벼우면서도 내구는 비행기의 수명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게 있고요. 네. 진동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되고 그 기능을 구해내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군요. 간단해 보이지만 숨어있는 기술력을 찾아내서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거가 과제였고 또 그걸 극복하는데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10여 년의 시간 동안 개발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가 티타늄입니다. 일단은 가벼워서 비행기의 이제 무게를 낮추는 데 한 역할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강성이 일반 스틸보다 좋고 그다음에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티타늄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헬스장에서 저희가 운동할 때 쓰는 아령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럼 대체 이 말씀하신 동력 전달축이 그 전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엔진의 주 기능은 추력을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기능을 하지만 비행기가 각종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기어박스에 이게 동력을 전달해주지 않으면 비행기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또 이 동력 전달축이 없으면 뭐 제 아무리 좋은 레이더, 뭐 좋은 무기가 탑재된다 한들 그 전투기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네요. 뜨지를 못하는 거죠. 아예 뜨지 못한다. 네. 야,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엔진 기어박스는 이쪽에 붙게 되고 여기는 기체 기어박스. 이렇게 직선 형태로 만들면 끝인 건가요? 뭐 개발하시는데 어려운 건 없었나요? 기체가 요동을 칠 때 얼라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미스 얼라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미스 얼라인 상태에서도 회전력을 안전하게 전달해 주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거가 이 바로 멤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솔직히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무게의 이 동력 전달축이 그 전투기 엔진의 회전력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상상이 좀 안 되거든요. 자, 최경님, 와 실제로 보니까 회전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네, 전투기가 실제 비행을 수행하면서 그 극한의 환경을 재현하는 장비이고요. 예. 분당 수만 번의 회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 수만 번이요? 분당 수만 번을 회전하는 고속 회전을 버텨야 하는 장비인데요. 만약 이 축이 회전의 균형을 잃고 1mm라도 벗어나거나 파손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유 그렇게 되면은 뭐 엔진이 멈추는 건 물론이고 전투기가 추락을 하겠죠. 맞습니다. 엔진에 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진동이나 밸런싱 같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가공하고 또한 끊임없이 테스트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야, 든든합니다. 이 동력 전달축이 전투기 국산화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지난 10년간 타이와 동력 전달축 국산화를 진행하였고 작년부터 양산품 납품, 올 3월부터 국산 전투기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 동력 전달축을 비롯 항공 부품의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커다란 전투기 한 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는 아주 수많은 핵심 부품들이 위치하고 있었고 그 부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 기술진과 연구진들의 노력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을,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KF-21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버텨준 수많은 핵심 부품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또 배우고 가는데요. 앞으로 어떤 또 제품들을 개발할 계획이신가요? 헬기 쪽에 있는 고속유전체,
그리고 또 고정익에 들어가는 전투기에 들어가는 다른 회전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고 지금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고속회전체 전문 회사로서의 그 이상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나라를 넘어서 우리 전 세계의 하늘, 이 정도면 외계인도 침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수! 그런 의미에서 요거를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좀 제 차에다 이식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이거 차에 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아시는 대로 요거라도.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보안이 절대 안 돼요. 사람도 그렇고요. 전투기도 보면은 그 화려한 외모, 겉모습만 좀 보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 이 보이지 않는 부품들, 우리 사람의 내면을 봐야 되듯이 이 전투기 속의 그 부품들도 정말 수많은 분들의 이 노력과 피땀 눈물이 서려 있다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나라는요, KF-21 개발과 함께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세계 각국이 저마다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는데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는 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걸 의미하는 걸 텐데요. 그렇죠. 전투기 개발이 이제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예, 전투기는 공학의 기술의 정점, 즉 익스트림 머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투기 같은 경우는 충족해야 되는 요구도가 10,000개 정도가 되고요. 극한의 안전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설계하는 목표는 10만 시간에 우리 치명적인 사고가 한번 발생할 정도로 요구도를 만족하기 위해서 다중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운영 환경을 보면은 정지 상태에서부터 초음속 마하이까지 고도 같은 경우는 약 15km 되면 온도가 대략 한 마이너스 56도 정도 되기 때문에 지상에 40도 하면 100도 차이가 납니다. 그걸 그런 견뎌야 환경에서 되는 운영을 거죠.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마이너스 3지에서 9지까지 중력 가속도를 견디는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약 30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로 상충되는 요구도를 만족하기 위해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투기 개발에는 보통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그리고 수조 원의 혹은 수십조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투기 개발에 실제로 일정 지연 비용 초과 그리고 성능 불만족이 빈발하고 있고요. 예. 실제 F-35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개발 기간이 약 1.7배 그리고 예산도 약 1.7배가 소요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일정 그리고 비용 내에서 개발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그런 비용들 외에도 어쨌든 이렇게 돈 많이 들어서 할 거면 그냥 다른 나라 거 좀 잘 만든 거 그냥 오히려 사오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KF-21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개발 진행 중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죠. 댓글이 좀 많이 들어. 네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야, 기술도 없는데 성공 실패할 확률도 큰데 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왜 그거를 하려고 하니? 차라리 그 돈 갖고 해외에서 우수한 전투기를 사다가 써라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해외로부터 많은 전투기를 구매해다가 썼지 않습니까? 네. 그 경험을 비춰서 볼 때 저희가 해외에서 전투기를 구매하게 되면 그 제작국의 의도에 따라서 제한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팔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어떤 항공 전자장비를 추가로 장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무장을 사와서 그거를 장착할 때 예. 반드시 그 항공기 제작사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제작국으로부터도 승인을 얻어야 되고 심지어는 그 장착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거 사왔는데도 그걸 또 해야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지식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전담을 해야 되고요. 핵심 장비 같은 경우는 해당 나라로 보내서 정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어떤 기간, 그것들이 적절히 안 된다라고 하면 전투기는 불가동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전투기를 갖고 있지만 운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이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전투기를 개발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성능을 개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어떤 항공 전자 장비라든가 무장을 우리 스스로 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전력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네. 자, KF-21 사업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산 첨단 전투기 개발 선언으로 시작됐습니다. KF-21은 개발 선언 그 이후에 실전 배치까지 무려 2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요. 첨단 전투기 개발이라는 게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렇게 개발 기간도 상당하네요. 현대 전투기는 다양한 전자장비들, 레이서 레이더, 임무 컴퓨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F-35, F-22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기체 실증기에서부터 양산기까지 약 20년 이상의 소요가 됐고요. KF-21 같은 경우는 2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탐색 개발 1.5년, 체계 개발 10.5년에서 12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3년은 이제 사업을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전투기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또 해외에서 사와서 운영해왔던 것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 KF-21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그 어떤 그 동력과 에너지가 이미 좀 축적이 됐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죠. 저희가 1980년대에 KF-5라는 제공호라는 것을 조립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립 생산을 하면서 생산과 정비, 체계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고요. 그다음에 KF-16이라는 항공기를 면허 생산을 하면서 생산과 체계 통합 경험을 얻게 됩니다. 특히 요즘 수출이 많이 되는 T-50 항공기는 미국의 락히드 마틴사와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공동 개발을 하면서 초음속 항공기에 대한 어떤 설계 능력, 그다음에 디지털 항공 전자 장비와 그 항공기 간의 그 체계 통합 능력이라든가 초음속 공력 특성 이런 많은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됐죠. 좋은 기회였네요. 네,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KF-21은 그 전의 항공기와는 또 차원이 틀린 아주 더 난이도가 아주 많은 그러한 항공기였거든요. 어나더 레벨. 네, 그래서 더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체계 통합을 시키기 위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좀 이전받으려고 했는데 미 정부가 이제 승인을 거부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을 못 받게 된 아주 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연구진이 주요 레이더를 비롯한 주요 항공 전자 장비와 체계 통합을 해냈습니다. 이뤄냈고요. 지식재산권으로부터도 독립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다는 불행이 행운으로 바뀐 아주 그 큰 사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용지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KF-21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전투기 그 자체만 좀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전투기를 이제 개발하고 또 시험 검증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장비부터 시스템 개발까지 굉장히 또 중요했을 것 같아요. 항공기 개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설계하고 제작하러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소요군의 요구도 그리고 비행기가 안전한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하는 거는 실제 항공기를 대상으로 지상시험, 비행시험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지상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위험도를 낮추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체적으로 모든 시험 설비를 개발을 했고요. 거기에는 비행시험용 시뮬레이터 그리고 항전 통합 장비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KF-21이라고 하면 한국형 전투기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또 4.5세대 전투기라는 수식어를 또 많이 듣게 됩니다. 전투기의 특징에 따른 세대 구분이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지 저도 그렇고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4.5세대 전투기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투기의 세대를 구분하는 개념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이 제작 시기로 다 나누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전투기에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전투기는
어떤 전투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1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이제 제트 엔진을 단 그러한 전투기입니다. 그 이후에 2세대 전투기는 비로소 이제 초음속 시대를 열은 전투기가 되고요. 3세대 전투기부터는 이제 성능이 대폭 상승합니다. 네. F4 페인텀 전투기 저희가 대체하려고 하는 그 전투기가 되는데 상당히 원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할 수 있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을 하게 되지요. 4세계 전투기부터는 디지털 항공 전자장비를 활용을 한 그러한 전투기들이 되면서 그야말로 전천후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5세대 전투기들은 요즘 흔히 많이 얘기하는 스텔스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죠. KF-21은 그야말로 4.5세대이기 때문에 4세대의 고기동 성능을 가지고 있고 5세대가 갖고 있는 첨단 전자장비 능력과 조금 제한되지만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는 미래 확장성을 갖고 있는 전투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F-21을 대표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요? 우리 KF-21 핵심 기술은 그 플랫폼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공기 저항으로 저희들이 애프터버너 켜는 거 없이 초음속 가속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고바등각에서도 아주 우수한 비행 특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비행제 법칙이 더 발전시킨다 그러면은 에어쇼에서 그 일부 기종들이 보여줬던 포스트톨 머니버, 코브라 기동 이런 것들도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롤아웃 했을 때 우리 락히드 같이 일했던 그 축하 메시지가 왔는데 락히드의 F-35 칩 엔지니어가 내가 설계하더라도 저렇게 했을 거다라고 우리 항공기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인정하는 거네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KF-21의 핵심 기술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비행지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임무 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이런 기술들은 향후에 이제 유물 복합 체계의 핵심 자산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참여했던 개발 엔지니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20년 동안 어떤 신규 전투기를 개발한 거는 F-35, KF-21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KF-21을 통해서 확보된 엔지니어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두 분이 다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이제 그 전투기 세대 관련한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 자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왜 4.5세대를 개발했을까? 그냥 바로 뭐 5.5세대라든지 6세대까지는 아직 힘들어도 네. 그 다음을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KF-21 개발에 대한 목적은 로우급 항공기인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전 세계에서 최고 성능인 5세대급 항공기를 개발할 이유는 없는 거죠. 두 번째 큰 이유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처음 개발하는 국가에서 4세대급 이상 항공기를 개발한다는 것도 사실은 무모한 도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정부와 우리 연구진들은 우리가 개발할 수 없는 어떤 장비, 예를 든다면 전투기 엔진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은 해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우리가 이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향후 얼마만큼 더 성능 개량을 할 수 있는지, 성능 개량을 할 수 있는지 정도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한 것이 바로 이 4.5세대 항공기거든요. 2021년도에 그 미 공군 참모총장 찰스 브라운 장군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출퇴근할 때 페라리를 타고 다니지는 않지 않느냐. 그것처럼 우리가 모든 임무에 F-35라는 스텔스 항공기를 투입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4.5세대 항공기인 F-15의 생산 라인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저희가 KF-21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어떤 목표를 설정한 것이 지금 현실과 딱 들어맞는 것이다. 상당히 그때의 의사결정이 참 잘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전투기의 본래 그 목적, 여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잘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무장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KF-21은 실전에 배치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공대공 무장과 공대지 무장의 조합을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공대공 무장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적기를 보고 격추시킬 수 있다는 그 유럽에서 개발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그다음에 독일에서 개발한 아이리스-T라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가 있고요. 예. 공대지 무장으로는 GPS 정밀 유도 폭탄, 그다음에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그러한 것들을 장착을 해서 지금 KF-21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그 지점이 1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지점을 담당해야 될 임무에 따라서 그 공대공과 공대지 무장을 조합을 해서 운영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는 전부 해외에서 도입한 무장만을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 주축으로 해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고 그다음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요. 공군이 우리 국산 무장을 장착한 KF-21을 운영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향후 수출이 되게 된다면 우리 국내 업체가 생산하게 된 그러한 무장을 달고 KF-21을 수출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랑스럽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KF-21은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무장이 무거워질수록 이걸 실어 나를 강력한 추력도 중요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KF-21은 엔진을 2개 장착한 쌍발 전투기로 개발됐는데요. 그런데 정작 쌍발 엔진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추력을 높이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투기의 추력을 담당하는 핵심 장비, 바로 엔진입니다. KF-21은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을 2개 장착하고 있는데요. 한 기당 최대 22,000파운드 추력을 내는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F414G400K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치열했던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엔진을 하나만을 장착할 것인가 2개를 장착할 것인가였습니다. 먼저 단발 엔진 방식은 개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단발 엔진 전투기인 KF-16과 T-50, FA-50 개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와 체계 통합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고 쌍발에 비해서 기체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어서 기동성과 가격을 포함한 생산성 측면에서도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확보 가능한 엔진 출력만으로는 공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에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향후 첨단 장비와 무장을 추가하면 추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컸지요. 반면에 쌍발 엔진은 과거에 체계 통합한 경험이 없어서 개발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엔진의 출력을 정밀하게 맞춰야 하고 기체 크기와 무게의 증가로 인해서 최적의 비행 성능을 내기 위한 각종 내부 장비라든가 부품의 배치 그리고 비용 부담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유 추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발 엔진이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쌍발 엔진은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큰 도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KF-21은 쌍발 엔진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래 확장성 때문입니다. 엔진 2개가 만들어내는 여유 추적 덕분에 공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향후 첨단 항공 전자 장비를 추가하거나 외부 장비를 기체 내부로 내재화하는 데도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즉 장차 내부 무장창 같은 스텔스 구조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당시의 선택은 단순히 지금 잘 나는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까지 성장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KF-21 개발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독자 전투기 플랫폼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제는 국산 전투 엔진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엔진은 최대 24,000파운드급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개발이 완료되면 향후 업그레이드된 KF-21에 장착되어 우리 영공을 지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할 만큼 초고난도의 기술로 꼽힙니다. 해외 기술 이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인 만큼 정부 지원과 방산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서 국내 기술 역량을 첨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야, Can you feel my heartbeat? 이 두 개의 심장으로 더 강력하게 날아오를 KF-21. 제가 공군으로 재입대를 하면 어떻게 나중에 이 심장 소리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만큼 오늘 그냥 기환 씨가 굉장히 막 흥분돼 있는 게 느껴집니다. 진짜 제 너무 관심사여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자, 최근 전쟁의 양상을 보면요. 예전처럼 전투기끼리만 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드론, 인공지능, 네트워크전, 전자전까지 함께 움직이는 형태로 공중전의 양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KF-21 역시도 이런 어떤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겠죠. 전장이 유무인 복합 체계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협 그리고 고복잡석 전장항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주 그리고 사이버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같이 아주 고위협의 그 방공망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유인기가 침투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전투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도저히 국방비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행히 AI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무인기의 자율성 및 임무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래에는 무인기가 정찰, 표적 탐지, 전자전, 교란, 타격 같은 업무를 고위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유인기는 후방에서 무인기를 지휘 통제하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 유럽, 중국까지 벌써 이제 6세대 전투기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빨라요. 이제 우리는 비교해 보면 5세대도 아니고 4.5세대를 이제 개발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어떻게 밀려나는 거 아닐까 이런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F-47 엔가드라는 기종과 그리고 미 해군의 F-XX, 유럽에는 이제 G캡, F카스 두 개가 이제 진행이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공통적으로 항공기가 굉장히 대형화 그리고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또한 3억 불, 약 4천억 이상 호가하는 그런. 한 대에? 네네. 4천. 억 원님. 그래서 그런 비행기를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될 거냐라는 측면하고 그러네요. 아주 제한적으로 소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5세대 전체로 우리가 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5세대, 6세대가 있고 그 밑에는 많은 4.5세대를 배치하지 않을까. 우리 KF-21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KF-21이 정말 실전 배치가 딱 된다면 우리나라 공군 전력에 있어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스포츠에서 뛰어난 선수,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네. 경우는 여러 개 포지션을 소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KF-21도 아주 뛰어난 레이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대지, 공대공, 공대해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적진에 침투할 때 스텔스 성능이 우수한 F-35가 앞에서 먼저 들어가면서 적 레이더라든가 대공 화망을 파괴하면 그때 무장 능력이
뛰어난 KF-21은 대략 무장을 7.4톤 정도를 다룰 수 있거든요. 그걸 달고 들어가서 목표한 타겟들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혼합 편대군의 형태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해상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해군과 함께 합동작전도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이 원하는 어떠한 임무도 다 담당할 수 있는 아주 융통성이 뛰어난 전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할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KF-21이 그려낼 미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KF-21이 실전 배치가 된다면 이제 소위 우리 K방산의 새로운 효자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현재 KF-21에 러브콜을 보내는 국가들이라면 어디가 있어요? 장기 운영된 항공기를 대체하는 소요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주가 될 텐데요. 현재는 그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타보기도 하고 많은 관심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그 유럽의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 그다음에 FA50 이런 것들을 수출하면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저희 나라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KF-21의 어떤 수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제 KF-21이 실제 수출된다면 네. 단순히 이제 전투기 몇 대를 팔았다 이걸 넘어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 전반에도 좀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세요? 실제로 전투기를 만들어서 판매한 나라는 10개국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서방에서는 미국 다음 프랑스하고 어깨를 겨누는 수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타르, 즉 국제 무기 거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해외에서 필요한 장비 도입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제성 때문에 국산화를 못한 이런 주요 핵심 장비들을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KF-21, 이 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단순히 뭐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그 의미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 전반을 갖다가 확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같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KF-21 개발의 큰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첨단 전투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 훈련기부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영공을 방위하는 첨단 전투기까지 자국 전투기로 전부 운영한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만든 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전투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첨단 항공 전자장비를 개발하거나 성능 개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무장을 개발을 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항공 산업 분야가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저희 전투기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전투기 엔진까지도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계기가 이제 민간 분야로 확산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의 항공 우주 분야의 부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제 KF-21 개발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항공 기술의 새로운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첨단 전투기 KF-21 그 안에는 수많은 연구진과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뜨거운 도전 정신이 담겨 있었는데요. KF-21이 열어갈 대한민국의 다음 미래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나 김기환. 나만 믿고 푸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리니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전투기가 이륙하는 장소 하면 보통 지상 활주로만 떠올리시죠? 자, 하지만 전투기는 지상뿐 아니라 바다 위 거대한 항공모함에서도 이륙합니다. 문제는 활주로 길인데요. 이 지상 활주로가 보통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반면 항공모함 활주로는 훨씬 짧습니다. 전투기는 불과 100m 안팎거리에서 순식간에 시속 250 내지 300km까지 가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투기 엔진의 힘만으로는 이 짧은 거리에서 이런 속도를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전투기를 마치 새총처럼 강하게 밀어서 하늘로 튕겨보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항공모함의 핵심 기술 사출 장치, 이른바 캐터펄트입니다. 현대 항공모함의 사출 장치는 크게 증기식과 전자기식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증기식 사출 방식입니다. 함정의 추진기관에서 만들어낸 고압의 증기를 이 거대한 실린더에 모아두었다가 순간적으로 터뜨린 힘으로 전투기를 밀어내는 방식인데요.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이 강력한 추진력을 낼 수 있어서 오랫동안 항공모함의 표준 기술로 사용됐습니다. 특히 증기만 확보할 수 있다면 디젤이나 가스터빈 기반의 재래식 항공모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증기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이 연속 발사 속도가 떨어지고 힘 조절도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무인기 같은 기체는 강한 충격으로 손상될 위험도 있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 바로 전자기식 사출 장치입니다.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레일 위의 셔틀을 순간적으로 초고속 가속시키는 방식인데요. 증기 대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힘을 훨씬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수십 톤짜리 전투기부터 소형 무인기까지 이 기체 무게에 맞춰 최적의 힘으로 발사할 수 있죠. 또 증기를 모을 필요가 없어서 연속 발사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막대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항공모함의 사출 장치는 증기의 힘을 쓰느냐, 전기의 힘을 쓰느냐의 차이인데요. 오랫동안 항공모함을 책임져온 증기식, 그리고 더 빠르고 정밀한 운용을 위해 등장한 전자기식까지 이 짧은 활주로에서 수십 톤 전투기를 날려보내는 기술, 그 중심에는 바로 항공모함의 사출 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의미와 기술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올가을 KF-21이 실전 배치되면 이 공군 조종사분들이 아무래도 적응 훈련을 하게 되겠죠. 힘드시겠지만 우리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필승!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대단히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과학 이수다를 통해서 어휴. 우리 KF-21이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그다음에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다 얘기해 주신 건 처음입니다. 네, 전무님 어떠셨어요? 예, 10년 전에는 전투기 개발한다 그러면은 한국도 비행기 만들어 했는데 지금은 KF-21을 모르는 국민이 없어서 너무 그렇죠. 행복합니다. 사실 이 전투기 분야가 저한테는 평소에 굉장히 어려운 분야였는데 두 분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어떤 시간보다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